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건다고 항의를 하고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사과를 하라며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 국민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기상청에서 8년째 근무 중인 나린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대기질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태국 기상청에 입사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네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특히 심각한데 올해는 그 수준이 최악이었죠. 제가 일하는 방콕 사무실 창 밖을 보면 고층 빌딩들이 뿌연 스모그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목이 따갑고 눈이 따끔거리죠.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연구팀에서 분석한 바로는 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부 지역의 농업 관행이에요. 농부들이 수확 후 남은 농작물을 소각하는 벌목 후 소각 방식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건기에는 이런 불씨가 쉽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도 해요. 방콕 같은 대도시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고 특히 노후된 디젤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 매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최근에는 기후 조건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건기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가 공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측정 결과를 보면 특히 충격적이에요.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죠. 학교들은 휴교 조치를 내리고 회사들은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초에는 방콕의 352개 학교가 동시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년에는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러 항공기들이 시정거리 확보가 불가능해 착륙을 포기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 했죠. 저는 그날 기상청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활주로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싱가포르에서 오는 항공기였는데 3번이나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회항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승객들 중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있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날 이후로 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항공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홍콩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기가 방콕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어요. 다행히 조종사의 빠른 판단으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했지만 승객 327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사탕수수 농가에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공강우를 통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맑은 하늘 전략 2024-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협력도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보는 데이터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태국의 미세먼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WHO가 발표한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이 가장 위험한 수준이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로 분류됐고 우리 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각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나라가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이뤄냈더라고요. WHO는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대기질이 개선되어 왔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우리 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과 대조적이었죠. 제가 특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촘촘히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5년 전 한국 기상청 연수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용산 본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예측의 정확도예요. 중국 산둥성이나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정확히 언제, 어느 경로로 한국에 도착할지까지 계산해내더라고요. 심지어 고도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3D로 보여주는 기술까지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저 와하는 탄성만 나왔죠. 한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말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12월부터 3월까지 마치 전시 상황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5등급 경유차는 아예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고 대형 사업장 900여 곳의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은 이부제로 운영하는 등 철저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스스로 차량 이부제에 동참하고 가정에서도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 쓰더라고요. 정부의 정책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년 전 한국이 우리 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방콕과 치앙마이에 설치된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소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이었어요. 센서 하나가 무려 38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놀라운 장비였죠. 작년 1월의 치앙마이 사태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의 AI 예보 시스템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고 우리는 즉시 주민 대피 계획을 실행했죠. 당시 PM2.5 수치가 무려 5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측이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다른 시스템이었다면 몇천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뻔했죠. 한국은 클린로드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도로 물청소 시스템도 전수해졌어요.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노즐에서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해 도로의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시스템이었죠. 방콕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했더니 미세먼지가 무려 40%나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방콕 클린 에어 위크 행사는 정말 대성공이었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법을 알려주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엄청났어요. 특히 창문 필터 설치법이나 공기청정기 관리법 같은 실용적인 팁들이 인기가 많았죠. 누군가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해낸 나라예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정한 친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한국인 전문가들을 향한 위협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SNS상의 악성 댓글이었는데 점점 심각해져서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치앙마이 미세먼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전문가 3분이 퇴근길에 폭행을 당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한국 대사관에서 체류 한국인들에게 긴급 귀국 권고를 내렸어요. 결국 우리 기상청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날 그분들이 저에게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건네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린 씨, 우리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그분들이 떠난 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진 거죠. 치앙마이의 미세먼지 측정소 10곳 중 4곳은 이미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고 방콕의 클린로드 시스템도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해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공기청정기였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와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죠. 저희 기상청 사무실에도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 공기질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태국의 주요 병원들도 한국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었죠. 방콕의 대형 병원들은 병실마다 LG 퓨리케어를 설치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호텔업계에서도 한국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되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고를 때 한국산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거든요. 실제로 제 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도 LG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뒀는데 투숙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교실마다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었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공기청정기 설치 후에는 학생들의 결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 코너가 항상 북적였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성능과 신뢰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 미니는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좋았죠. 기억나는 건 작년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의 일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품절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셨죠.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컸던 거예요. 특히 심각한 건 한국 공기청정기 상황이에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처음에는 서비스 센터 몇 곳만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서비스 센터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태국 세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필터 같은 소모품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방콕 시내 최대 전자상가에서 LG 공기청정기 필터를 찾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죠. 심지어는 중고시장에서 5년 된 한국 공기청정기가 신제품 가격의 2배로 거래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던 LG 공기청정기를 도난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방콕 최대 종합병원에서
중국산 제품 100대를 테스트해봤는데 미세먼지 제거율이 한국 제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대요. 게다가 소음은 3배나 더 크고 전기료도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 대형 병원들은 남아있는 한국 제품을 중환자실에만 겨우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광업계의 타격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방콕 시내 5성급 호텔에서는 일본 관광객 단체 예약이 전면 취소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 객실에 설치된 LG 공기청정기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죠. 일본 여행사 측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방콕에서 한국산 공기청정기는 필수라며 다른 대체 제품으로는 고객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호텔들도 줄줄이 예약 취소 사태를 겪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연쇄 반응이에요. 관광객이 줄어들자 호텔 근처의 쇼핑몰, 레스토랑, 마사지샵까지 매출이 급감했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투어 회사도 이번 달에만 20건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방콕 호텔연합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공기청정기 하나 때문에 태국 관광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이제 막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던 관광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모두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의 기술과 제품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없어진 지금에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지난주부터 방콕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 관광업 살리기 등의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여들고 있죠. 어제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해요. 시위대 중에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방콕 최대 규모 마사지숍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에는 하루 평균 20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10명도 안 돼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방콕을 피해간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거든요. 부티크 호텔 운영자의 인터뷰는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일본 관광객들은 이제 아예 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객실에 한국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예약을 안 한다고 해요. 직원 30명 중 10명을 이미 내보냈어요. 시안 파라곤 의류매장 점장도 하소연을 했죠.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쇼핑몰도 텅텅 비었어요. 지난달에만 우리 매장 매출이 70% 급감했죠. 이런 상황이면 문 닫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방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의 몰락이에요. 한때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어요. 거리 곳곳에 임대 팻말이 걸려 있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하죠. 태국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관광체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관광객 목표치를 40%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흔들리면서 태국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어 가이드는 암울한 현실을 말했죠. 작년 이맘때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만 하루 세팀을 진행했어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팀도 받기 힘들어요.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태국을 피한대요. 패통탄 친나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중국산 공기청정기를 대량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호텔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했죠. 중국 제품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5성급 호텔 총지배인은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호텔 리뷰를 보면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안심하고 묵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중국산으로 대체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는 시위대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한국 기업 재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관광업계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사과 시위까지 벌이고 있어요. 태국 상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했으면 해요. 우리 호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제발 한국 기업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기상청으로 출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연구하고 측정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더 이상 그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이 멈춘 후로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치앙마이에서 갑자기 미세먼지 수치가 급상승했는데 예전처럼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죠. 한국에 AI 예측 시스템이 있었다면 최소 하루 전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미세먼지에 노출됐어요.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만 치앙마이 공항에서 12편의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회항했어요. 시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죠. 한 외국 항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태국 취항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대요. 관광객들도 비행기가 착륙도 못하는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냐며 예약을 취소하고 있죠. 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병실마다 있던 한국산 공기청정기 덕분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의료진들은 마치 코로나19 시기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외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태국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있어요. 위험한 여행지, 항공기도 착륙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얻고 있죠. 관광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거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거리에는 매일같이 시위대가 모이고 있어요. 한국과 화해하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어제는 한 노인분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린,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 기상청에서 연수받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 한국의 전문가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술은 공유할수록 커진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너무 쉽게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 태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뿌옇고 답답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 다시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방콕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태국 기상청의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이 보여요. 우리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해결책은 기술의 공유와 협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겪는 사건들을 통해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게 모르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 사라지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80년 만에 엄청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홍수 피해에 대한 회복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태국 정부와 시민들은 그동안 재난을 극복했던 상황들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라고 해요. 런던의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벌 위기와 경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자연재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적힌 강의실의 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은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자연재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오늘은 역사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약 2,10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일본 GDP의 4%가 감소했죠. 교수님은 화면에 피해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쓰나미로 인해 약 12만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27만 채 이상이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도요타와 소니 같은 대기업들도 몇 달간 생산을 중단해야 했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후쿠시마 원전 사진으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약 15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농수산물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만 약 1,9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2011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성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80km의 강풍과 함께 최대 8m 높이의 폭풍의 일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뉴올리언스의 침수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뉴올리언스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도시의 제방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루이지애나 주 전체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였죠. 보험 청구액만 해도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피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뉴올리언스의 핵심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연간 1,000만 명이 찾던 관광객이 2년 동안 20% 수준으로 떨어졌죠. 호텔, 식당,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시설의 80%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재해 전 5.8%에서 15%까지 치솟았어요. 미국 정부는 복구에 10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총 1,200억 달러의 복구 기금을 투입했지만 2015년까지도 뉴올리언스의 인구는 재해 이전의 80% 수준에 그쳤죠.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회복이 더뎌 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주요 재난 사례를 설명하시며
중국 쓰촨성의 위성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대지진은 중국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입니다. 약 1,4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당시 중국 GDP의 약 3.6%에 해당했죠. 교수님은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넘어가셨어요. 쓰촨성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었죠. 지진으로 인해 약 5만 개의 공장이 파손되었고 1만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산업단지의 45%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중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8% 감소로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입니다. 쓰촨성은 세계 휴대폰 부품의 20%, LCD 패널의 15%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이들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애플, 삼성,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었죠.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농업 피해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쓰촨성은 중국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지이자 쌀과 밀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약 700만 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축산시설의 60%가 파손되었죠. 이로 인해 중국 전역의 식품 가격이 평균 23% 상승했고 이는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복구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3년간의 재건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복구에는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약 1,5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부채도 크게 증가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복이 더뎌 지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최근 상황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태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 사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태국 남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죠. 나콘시 탐마랏, 송클라, 파탈룽 등의 지역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주요 관광지들이 침수되어 관광 수입이 급감했고 농업 생산량도 크게 줄었죠. 수출용 고무 농장들이 피해를 입어 세계 고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초기 피해액만 약 50억 바트로 추산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이번 홍수의 경우 태국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지역까지 위협받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의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표정이 더욱 진지해지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통계였죠. 최근 6개월간 태국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린 강도 사건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범죄의 배후에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의 한국 식당 3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치앙마이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고의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의 시작은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범죄 사건들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밀매, 조직 범죄 가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밀반입과 유통에 태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교수님은 관련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250%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태국인 관광객과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이는 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도 보여주셨어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를 태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여행 보이콧 운동이 퍼졌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한국인을 향한 보복성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죠. 결국 한국 외교부는 태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원래대로라면 즉각적인 구호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했죠. 과거 2011년 대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저번 달에는 한국 구호단체 직원들이 태국 현지에서 위협을 받는 사건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재난 구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죠. 이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뒷자리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국 유학생 차라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과 문화를 망치기만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움도 주지 않고. 이게 말이 되나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유정이가 차분히 손을 들었죠. 차라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정이가 태블릿을 들어 자료를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한국의 지원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재난 발생 48시간 이내에 긴급 구호품과 120만 달러의 현금이 지원되었어요. KOICA는 의사 15명, 간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즉시 파견했고 이들은 푸켓 지역에서 3주간 머물며 2,0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치료했죠. 특히 푸켓과 끄라비 지역의 학교 8곳과 주택 200여 채의 재건을 도왔는데 이는 당시 피해 지역 복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정이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는 지원 규모가 더 컸습니다. 한국 정부는
첫 단계로 50만 달러의 구호 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추가로 100만 달러의 복구 기금을 제공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들의 참여였죠. 삼성전자는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에 이동식 가전제품 응급 서비스 센터 10곳을 설치해 3개월간 운영했고 총 1만 5천 대 이상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했어요. LG전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에 참여했는데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세탁기와 냉장고 약 8천 대를 무상으로 수리했죠. 유정희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원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 50만 장과 PCR 진단키트 2만 개를 지원했어요. 두 번째로 K방역 경험 공유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태국의 400명 이상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방역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감염병 전문의 5명이 방콕의 주요 병원을 3개월간 순회하며 현장 교육을 진행했고 이는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의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가 포함된 유정희의 설명에 교실 안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분명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무의미해 보였죠. 차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유정희는 차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고 계속했어요. 2018년 태국 유소년 축구팀 동굴 고립 사고 때도 한국은 구조기술과 장비를 지원했어요. 그 이후에도 동굴 구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고요. 태국 재난방지국의 공식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정희는 마지막으로 KUICA의 태국 지원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은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총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술 이전, 인력 파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죠. 이런 사실들을 무시한 채 한국이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라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유정희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정적인 대립이 어떻게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잠시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자 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재난방재청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은 상세한 피해 통계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홍수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50억 바트였던 추산치가 불과 3주 만에 120억 바트를 넘어섰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콘시 탐마라 지역의 관광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억 바트에 달합니다. 농업 부문의 피해도 심각한데 고무 농장 8,000헥타르가 침수되어 20억 바트의 손실이 쌀 경작지 1만 2천 헥타르의 침수로 10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경제연구소의 분석 보고서를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셨어요. 방콕 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구호 지원이 있었을 경우와 없는 경우의 복구 기간이 크게 차이납니다. 한국의 지원이 있었다면 KUICA의 재난 복구 전문가팀 파견과 응급 복구 장비 지원으로 8개월 내 주요 기반 시설 복구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하지만 현재는 최소 1년 6개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수님은 산업단지 피해 현황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산업단지의 피해입니다. 현재 송클라 산업단지의 전자부품 생산 라인 60%가 가동을 중단했고 이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요. 태국 중앙은행은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약 80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차질로 인한 손실 45억 바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계약 위약금 35억 바트가 포함되어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을 담은 현지 언론 보도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국제 협력 실패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방콕 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8%가 이번 홍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송클라 지역의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죠. 특히 과거 한국의 지원을 받았던 2011년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하원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도 공유하셨어요. 야당은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결국 태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현재 정부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24%까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방콕 시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외쳤고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쏘리 투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반한 감정을 조장했던 일부 태국 인플루언서들이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차라를 포함한 교실의 태국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이처럼 태국 사회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감정적 대립은 항상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는 분명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파타야의 한국 식당 2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죠.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지원을 보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민 수용소에는 8만 명 이상이 대피해 있고 식수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구 자금 부족으로 임시거처 건설도 지연되고 있죠. 이전 같았으면 한국의 구호단체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텐데 말입니다. 차라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세상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갈 때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의 강의를 되새겨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어느새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인도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된 것 같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역대급 홍수 피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에도 태국에 대해 손길을 내밀고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태국인들이 먼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태국 내에 있던 한국인들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총리와 중국의 주석이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태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을 의식한 행동을 보여준 태국 총리를 비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에바입니다. 평소처럼 국제관계학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는 늘 수업 전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라 보여서 조용히 수업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보통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수업을 시작하시던 교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죠.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과 태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죠. 교수님의 말씀에 옆자리의 미니와 누차라가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2023년 태국은 관광업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큰 역할을 했죠. 무려 12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이는 하루 평균 3,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콕의 거리는 한국어 간판으로 가득했고 파타야와 푸켓의 해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국 여행이 다뤄질 때마다 관광객이 급증했고 SNS에서는 태국 여행 인증샷이 트렌드가 되곤 했어요. 저는 옆자리의 미니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했죠. 하지만 2024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그래프는 2023년과 2024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깨지고 또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거예요.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죠.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급격한 하락세.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프의 날카로운 하락 곡선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옆자리 태국 학생 누차라가 불편한 듯 몸을 살짝 움직였죠. 2023년 11월 28일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한 항공편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태국인 관광객 20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별도 신문실로 안내됐고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지쳐 보이는 태국인들의 모습, SNS에 올라온 분노에 찬 게시물들이 이어졌죠. 이들 중 5명은 결국 입국이 거부됐어요. 인솔자였던 수파폰 씨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우리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는 그녀의 글은 24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됐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정상적인 입국 심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죠.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14만 명에 달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 중 일부가 마약 범죄와 연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실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불법 체류자 특별 단속 기간 동안 2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됐고 그중 30%가 태국인이었어요. 특히 방콕 소재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적발되면서 이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을 불법 취업시켜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누차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교수님은 부드럽게 누차라의 말을 끊으셨어요. 맞습니다, 누차라 씨. 하지만 이런 소수의 사례가 전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 양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죠. 태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태국인 차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 언론들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다뤘어요. 양국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걸었죠.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들어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1분기에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2분기에는 무려 67%까지 떨어졌죠. 이는 태국 관광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방콕 통룸 지역의 한인타운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성업했던 한국 음식점들과 한인 마트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누차라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르게 상기되어 있었죠. 교수님, 태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중국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예요. 실제로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어요. 교수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을 이어갔어요. 잠시만요. 이 자료들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페루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은 화면에 두 정상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태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했어요. 철도 연결 사업부터 AI 신에너지 분야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죠. 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보였죠. 교수님, 제가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미니 씨의 의견을 들어보죠. 누차라 씨,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미니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며 말했어요. 무려 20%에 달해요. 이는 전 세계에서 관광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하죠. 미니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중국인의 1.8배였어요. 평균 체류 기간도 중국인이 4.2일인 것에 비해 한국인은 6.7일이었죠.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의미예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차라는 자신의 노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고용 시장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로 인한 실직자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어요. 삼성전자의 태국 법인 구조 조정으로 방콕 인근 공단에서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태국 철수로 추가로 5천 명이 실직했죠. 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중국이 약속한 투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5년간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속한 투자액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27%에 불과해요.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이행률은 82%였죠. 저는 미니의 철저한 자료 조사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분명 이 토론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던 게 분명했죠. 좋은 자료네요, 미니 씨.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나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의 경제 지표들이 가득했죠.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죠. 올해 초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한 호텔 매니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매너 있는 한국인 관광객이 그립다는 말까지 했죠. 치앙마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요.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32%까지 떨어졌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중국과 급하게 손을 잡은 겁니다. 교수님은 경제 분석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단순히 메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방콕 인근 공단에서 127개의 태국 중소기업들과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요.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기술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54개 부품 협력사와 함께 현지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덕분에 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크게 성장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완제품 조립만 하고 핵심 기술은 모두 본국에서 가져옵니다.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둘째, 일자리 질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법인을 보면 임원급의 30%가 현지 인력이에요. LG전자 태국 법인의 경우 생산직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직의 82%가 태국인이었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태국 법인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의 85%가 중국 본토 출신이었어요. 태국 직원들은 대부분 단순 업무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죠. 이는 결국 태국 노동자들의 경력 개발과 임금 상승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셋째, 부채 함정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사례로 입증됐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을 갚지 못해 결국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줘야 했어요. 라오스의 경우 중국의 1:1로 사업 참여 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8%에서 89%로 급증했고 몰디브는 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갔었죠. 현재 태국이 중국과 추진하려는 고속철도 사업의 예상 비용은 태국 GDP의 8%에 달합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큰 문제죠. 마지막으로 관광 수입의 질적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일 258달러였어요.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142달러에 그쳤죠. 더 중요한 건 소비 패턴의 차이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숙박비의 73%를 현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출했고 식비의 82%를 현지 식당에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전체 여행 경비의 65%가 중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죠.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소비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이는 태국의 소상공인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어요. 태국의 주요 싱크탱크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마삿 대학 경제학과의 15명의 교수진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들은 중국 의존도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3가지로 분석했어요. 첫째, 태국 경제의 자율성 약화. 둘째, 현지 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성. 셋째, 국가 안보 측면의 취약성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각종 보고서들을 띄우셨어요. 방콕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 태국 경제위기 분석 보고서도 주목할 만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전자제품 수출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태국 국립개발연구원 TDRI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중소기업 중 42%가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약 18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치앙마이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더 나아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태국 경제를 식민지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그들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들며 태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누차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도 그녀도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처음 듣는 것 같았죠. 방콕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남길 설득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태국의 경제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차라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더니 반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패통탄 총리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에요. 탁신 전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을 이끌었고 그의 여동생 잉낙 친나왓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냈죠. 친나왓 가문은 대대로 태국의 정치를 이끌어왔어요. 그들의 정치적 판단은 늘 옳았고 태국 국민들도 이를 신뢰해왔죠. 누차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 최초의 3번째 여성 총리예요. 그분의 판단이 어떻게 틀릴 수 있죠?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정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 경험과 능력을 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패통탄 총리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녀는 2024년 8월 총리가 되기 전까지 부동산 회사의 CEO였어요. 정치 경험이라고는 아버지 탁신 친나왓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이 전부였죠. 외교는 물론이고 정부 운영 경험도 전무했어요. 방콕 정치대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태국 역대 총리 중 정치 경험이 가장 적은 인물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NIDA가 실시한 2024년 3월 여론조사를 보시죠. 패통탄 총리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처음 54%에서 32%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는 28%까지 하락했죠.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45%,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평가가 38%를 차지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방콕 클롱토이 빈민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주민들의 생활고를 살펴본다는 취지였는데 패통탄 총리는 1,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나타났죠. 현지 언론은 서민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을 들고 빈곤 현장을 방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또한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대기업법 인쇄 감면이 핵심이었어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고작 1%의 예산만 배정됐죠. 방콕포스트는 이를 재벌 친화 정책의 위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태국 의회에서 중요한 경제정책 토론이 있었는데 패통탄 총리는 이를 불참하고 대신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죠. 방송 내용은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스타일이었어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중국 접근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태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 태국 경제 협력 추진 계획 검토 회의 내용을 보시죠. 여당 소속 의원 147명 중 68명이 협력 계획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명을 했어요. 특히 태국 중국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의 2.8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이 됐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방콕포스트의 보도를 보시면 태국 재무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규모가 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패통탄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 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급격한 경제 의존도 심화는 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달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섣부른 중국 의존은 제2의 식민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차라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죠. 패통탄 총리의 선택은 분명 옳았어요. 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큰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와 함께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중국은 지난달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급격히 가까워지려 하고 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추진했죠.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둘째,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차관 제공 방식에서 투자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이 지적해온 부채 함정 외교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셋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미 무역 전략이에요. 중국은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을 단순히 GDP 순위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달러로
중국의 1만 2천 달러보다 3배 가까이 높아요. R&D 투자 비중도 한국이 GDP의 4.8%로 중국의 2.4%보다 2배나 높죠.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 의지예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태국의 산업화를 실질적으로 도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 설립한 직업 전문학교만 해도 매년 3,0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누차라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이 보였죠.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렇게 한국이 사라지자 중국과 손을 잡게 된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한 분석을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태국 시민들은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기업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기업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조이라고 해요. 오늘 세계국제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서둘러 자리를 잡았어요.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과 태국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저도 펜을 꺼내들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 수업은 항상 현실적인 사례를 다루어 흥미로웠거든요.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최소 2년 동안 활동해왔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셨어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부산의 한 공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취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서류로 취업해 일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가 현지 업소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한국인 업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도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제관계에서 개별 사건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재정 능력 증명, 체류 목적 상세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추가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몇 시간씩 입국 심사장에서 기다려야 했죠. 이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책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태국 정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죠. 하지만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태국 SNS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 한국에 가지 말자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작은 정책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결국 이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이콧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죠.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음식점 불매, 심지어 K-팝 콘서트 취소 요구까지 있었어요. 이 사태는 곧 경제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감했고, 태국 내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태국 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도 이 상황에 영향을 받았죠.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 영향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미 악화된 국민 감정을 단시간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국가 간 갈등의 심각성을 실감한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의 단절, 외교 관계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런 갈등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이 줄어들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유학생 수파판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없어도 태국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태국의 경제력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세를 따지면 태국이 최고라고요.
수파판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교수님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파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국은 이미 관광 강국이에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충분히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죠. 쌀, 고무, 열대 과일 등의 수출만으로도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파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우리 태국의 제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생산에서 한국을 곧 따라잡을 거예요. 방콕은 이미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수파판의 주장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어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왔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고 성장할 기회가 온 거죠. 10년 안에 태국의 GDP가 한국을 앞지를 거예요. 강의실은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국 학생 예나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수파판 씨,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또한 태국의 많은 산업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 관광청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태국의 관광 수입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특히 파타야나 푸켓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났죠.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수만 명의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직접 고용만 2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져요. 게다가 이런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태국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 이전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식품,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죠. 이들은 태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제휴를 맺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파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는 태국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수파판 씨, 태국의 경제 성장과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의 협력, 특히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예나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기업들이 태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의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젊다는 점이에요. 둘째,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셋째,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가까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제적, 지리적 요인들 외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 간의 신뢰와 관계입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되었어요.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원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마찰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양국 관계의 회복과 신뢰 구축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고용 문제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직접 고용만 약 15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태국에 가져와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 감소 문제입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품 중 상당수가 수출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관 산업의 붕괴 위험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이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감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 문제입니다. 주요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은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관광객 감소나 국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래도 교수님, 태국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하니 한국인이 없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받으면 돼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항상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품위 있는 유럽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 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태국은 이미 비밀리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곧 우리만의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일 거예요. 한국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죠. 교수님은 수파판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의 표정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위들로 인해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행위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변이나 사원, 심지어 쇼핑몰 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방콕의 한 유명 사원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사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오늘은 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아침마다 모래사장을 청소하면서 관광객들이 남긴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파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는 고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위생이나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태국의 많은 관광지가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곳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 관광청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태국 관광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적절한 소비를 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파판의 주장이 끝나자 교수님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인터뷰입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10년 동안 한국 전자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회사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젊은 남성이 인터뷰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기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노인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 공장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장이 떠나고 나니 마을이 다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회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상점 주인이 말했어요. 한국 회사 직원들이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매출이 반 이상 줄었죠.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수파판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서로 의존적입니다. 한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국제관계는 단순히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서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국가의 결정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니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더욱 다각도로 생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수파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한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자 태국이 위태로워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태국이 한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 계속 억지 주장을 부리는 태국 학생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